머니올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녹화 끝나고 휴가 간다고 하셨죠? 네, 녹화 끝나고 갑니다. 예. 네, 이거 머니올라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옛날 같으면 갔겠죠, 금요일에. 근데 오늘은 이제 하고 가려고 예. 네, 여기 나왔습니다. 뭐 장소는 듣기로 제주도라고 네, 들었는데. 제주도에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네. 저도 이제 알아보다가 제주도가 그래도 제일 나을 것 같아서 했는데 예. 근데 걱정되는 게 사람이 거기 또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다들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그래서 예. 어쨌든 제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제 휴가라서 네. 잘 갔다 오겠습니다. 예. 뭐 푹 쉬시고 네. 공기 회복해가지고 다음 주에 더 활발하게 네, 하기 수 감사합니다.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뭐 본론 들어가서 우리 이번 주 시장 한번 살펴보면은 네. 아무래도 FOMC 전후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그 전에도 상당히 좋았다가 좀 주춤했는데 어떻게 평가들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일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들이 다 현실화는 됐거든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걱정한 대로 됐는데 주식시장이 올라가요. 네, 자꾸만. 그러니까 실제 시장 반응은 정반대로 나온다는 게 되게 특이한 게 저번에 그 물가 지수가 급등한 날 있잖아요. 네. 그날 미국의 금리가 급락하고 오히려 나스닥이 반등을 하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결국 올라갔잖아요, 또. 예, 근데 이번에도 FMC에서 이제 사람들이 좀 그 걱정했던 게 너무 또 이 갑자기 너무 긴축적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매파적으로 나오면 어떡할까?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연준이 자꾸만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테이퍼링 논의 안 하겠지 이랬는데 뭐 연준 의장의 입에서 또 그게 나와버렸고 예. 사실상 그리고 점도표를 봤더니 갑자기 점도표가 이게 점 찍는 횟수도 늘어난 데다가 네. 이게 앞당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2022년까지도 지금 그러니까 매의 발톱이 예, 드러났다. 뭐 드러났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이제 발작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약간 사람들이 그래도 안도는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매파적으로 나오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증시가 나스닥도 한번 확 빠졌거든요. 근데 결국 막판에 회복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나스닥이 오히려 강세 보이고 예, 다우는 급락을 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 상식하고는 또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야 적상이고 경기 민감주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장주가 또 가버린 거예요. 시장은 몇 수 앞을 더 저는 내다보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테이퍼링을 한다는 건 자금을 이제 조금씩 조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미국의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반응한 게 달러입니다. 네, 달러가 급등을 했어요. 달러가 급등하니까 무슨 현상이 발생했냐면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 금요일 기준으로 미국의 그 대두 가격 있죠. 네. 이 콩이 폭락을 하고요. 금값도 많이 금값이 빠졌더라고요. 맞아요. 한 예. 4%가 폭락을 했고 원자재 쪽에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아, 사실은 이제 그동안 시장이 제일 우려했던 게 성장주가 못 갔던 배경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거든요. 네, 자꾸만 이게 인플레를 유발시키니까 인플레 다음에 오는 게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걸 걱정을 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달러가 올라가니까 갑자기 원자재 가격이 급락한다는 건 앞으로 물가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금리가 자연스럽게 또 낮아져요. 심리가. 그래서 미국의 되게 독특한 현상이 단기 금리는 올랐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 금리는 미국의 이제 경기를 반영하는 건데 예. 일단 금요일 날 새벽에 나왔던 미국의 30년물 금리가 폭락을 했습니다. 30년물. 예, 완전 초장기물이 10년물도 조금 빠진 것 같아요. 10년물 빠진 데다가 예. 그 안 움직이던 30년물이 밑으로 이제 푸포스처럼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경기 모멘텀이 좀 꺾이는 거 아니냐. 네. 왜냐 테이퍼링을 하면서 조이니까 예, 원자재도 반응을 했지만 이거 경기가 지금 좀 정점을 지나가는 거 아닐까? 그러면 이게 왜 민감주 안에 악재냐면 경기 민감주 경기 사이클이 계속 좋아야 돼요. 그래야 올라가거든요. 금리 따라서. 근데 이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시 성장주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올랐고 예. 근데 나스닥이 오르면 우리 한국도 좋은 게요. 네. 한국은 시총 1등부터 10등까지가 대부분이 성장주예요. 예. 그래서 카카오 막 네이버가 막 급등을 예.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금요일 같은 경우 뭐 삼성 SDI 같은 이 네. 2차 전지까지 전기차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펼쳐지면서 이번 증시가 어쨌든 이번 주 내내 계속 좋았고 코스닥도 결국 1000포인트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증시가 강했던 배경은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 그래서 시장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해석하실 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 경로로 가겠지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실제 시장 반응이 역으로 나온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앞으로 포커스를 계속 맞추시면서 미국의 정책 또 지표 발표에 계속 앞으로도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당겨졌다, 막 길게 네네. 크게 보면은 1년 정도 당겨졌다 이런 분석도 네. 나오던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성장주에는 좀 부담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지금 연 부장님 볼 때는 뭐 성장이 어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성장주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리가 그러니까 사실 그 앞당겨졌기 때문에 금리가 튀어야 되는데 네. 시장에서는 그 연준 의장도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점도표를 너무 믿지 말라고. 네. 그리고 설사 하더라도 굉장히 소통을 하겠다고 언급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옛날에 버냉키 의장이 소통 안 하고 했다가 그냥 완전히 시장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 후로 버냉키 의장도 소통을 하면서 이제 금리를 올렸거든요. 천천히. 그 시장 충격이 크진 않았는데 파웰 의장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뭐 내년에 금리 올릴 가능성이 높을지 지금의 고용 회복 속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연준이 생각하는 고용지표 목표에 도달하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네. 도달을 하더라도요. 저는 되게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칫 잘못해서 금리 올렸다가 네. 또 역풍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느리고 신중하게. 그러니까 저는 테이퍼링은 한다라고도 보고는 있는데 근데 금리 인상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 버냉키 의장이 있을 때 2013년 말부터 이제 그 테이퍼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산 매입을 이제 한 몇 차례 줄이고 나서 언제 했냐면 그로부터도 제가 알기로는 1년 후에나 네. 그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2015년 말인가 했었어요. 그랬죠. 예,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네. 하는데도.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좀 그럴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금리 인상 시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 같다. 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뭐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 이제 대표적인 성장주 말하자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예. 이런 쪽이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형주는 그대로 거의 뭐 맞아요. 박스권이거든요. 움직이잖아요. 예.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 성장주들도 종류가 다양해요. 지금 시장이 원하는 성장주는 무형자산인 것 같더라고요. 네. 카카오, 네이버 같은 아, 그 회사들. 뭐 미국에서도 무형자산 회사들이 몇 개 있잖아요. 뭐 아마존, 플랫폼 구글,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주가 되게 좋거든요. 네네. 지금 미국에서도 딱 보시면요, 구글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 회사들은 잘 가는데 테슬라는 잘 안 가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이 예,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우리 한국에도 똑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네이버는 질주를 하는데 현대차, 삼성전자는 안 갑니다. 예, 결국 이제 무형자산이냐 유형자산이냐 이 차이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냐면 일단 성장주 하면 무형자산의 시대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우선순위가 맞습니다. 금리 꺾이면서 투자자들이 선택을 한 건 1순위로 일단 무형자산부터 하자. 이 논리였고 유형자산주 중에서도 성장주가 반도체, 뭐 자동차, 전기차가 있는데 왜 얘네들을 선택을 못했냐면 뭔가 좀 불확실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히 반도체만 해도 지금 그 3분기에 논란이 너무 많아요. 어떤 애널리스트 분은 3분기 피크아웃이다. 예, 줄여야 된다. 아니다. 3분기 괜찮고 4분기도 나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근데 이런 시각들이 막 외국계도 막 엇갈려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을 해요. 그래서 한쪽은 팔고 한쪽은 밑에서 받고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느 투자자든 간에 이 기업을 성장 안 한다고 보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고속도로 타고 가는 거고 예, 여기는 아직은 이제 길로 보면은 좀 막혀 있어요. 근데 그걸 누군가 뚫어줘야 되는데 그 뚫어주려면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되는데 확인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자동차도 사실 저는 나쁘게 안 보지만 시장에서는 아니,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 완화된다고 분명히 뉴스를 봤는데 왜 자꾸 공장 가동 중단하냐. 요 며칠 또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그래서 주가가 조금 이렇게 좀 자동차도 올라왔다가 반도체보다는 낮지만 횡보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저는 결국엔 삼성전 현대차도 따라간다고는 보지만 그런 약간 의구심에 대한 차이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조금 그 카카오나 네이버에 비해서는 좀 부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삼성전자라든지 또 뭐 큰 배터리 회사는 좀 덜 가고 있는데 보면은 반도체 배터리의 중소형주는 또 상당히 오르고 있고 또 코스닥도 상당히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지수가 올랐는데 이런 차이는 뭘로 설명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삼성전자, 뭐 현대차 아니면 삼성 SDI 네. 이런 이제 회사들은 큰 회사고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예. 투자를 하면 투자 부담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 낙수 효과를 누가 받냐면 그 밑에 밸류체인 회사들은 다 받죠. 아. 현대차가 투자해주면 부품사가 좋고, 예. 그 다음에 삼성 SDI가 해주면 소재 회사나 장비 회사, 또 반도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경기 민감주나 소비재가 강하다 보니까 눌려 있었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FOMC가 끝나자마자 네. 달리더라고요. 갑자기. 예.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아무도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그랬죠. 왜냐면 이거 코스닥도 빠질 줄 알았는데 네. 코스닥의 그 헬스케어나 뭐 의료기기가 올라가는 것까지 이해를 하더라도 갑자기 이제 느닷없이 5G 통신 장비, 네. 2차 전지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예. 이런 기업들도 자동차 부품 이런 게 가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네. 아마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이게 이 업종도 성장주잖아요. 하나에. 네. 근데 모멘텀은 확실해요. 의견이 일치하는 게 뭐냐면 미국에 이제 앞으로 투자를 다 해야 돼요. 네. 미국이 투자할 때 이 기업들 다 같이 갈 거예요. 핵심 전략 품목 키운다니까. 예, 맞습니다. 2차 전지도 하고 자동차 들어가죠. 예. 거기에 반도체는 기본이죠. 그러면 여기서 삼성전자가 뭐 돈을 20조 투자를 하건 30조를 투자하건 그 낙수 효과는 다 밑에 있는 회사들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가 다 돼 있어요. 누구도 의심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쏠려버린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 큰 회사 형님들은 좀 못 갔지만 이 투자에 대한 뭐 투자하는 것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네. 투자에 대한 수혜는 오히려 이 코스닥 중소형들이 더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코스닥의 중소형들이 좀 더 센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들이 먼저 달리고 대형주도 좀 있다가 기회가 올 수도 있겠네요. 저는 왜냐하면 올해장이 되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작년하고 올해가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요. 작년에는 일단 그 주도주 쫓아가면 다 수익이 났어요. 네. 주도주 중심으로 그 BBIG가 엄청나게 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돌았잖아요, 한 네. 번씩. 근데 올해장은 안 그렇습니다. 1월에 자동차 반도체 가면서 성장주 갔다가 2, 3, 4월에 조선, 철강, 해운, 뭐 건설, 기계 민감주들인데 다 돌아다녔어요. 예. 그리고 그거 끝나니까 갑자기 소비재, 예. 면세점, 화장품, 의류 막 이런 회사들 튀었고 이거 끝나니까 다시 원점으로 왔어요. 다시 옛날에 BBIG로 다시 갔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도니까 결국 차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카카오 네이버 갈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속토자하신 게 그때도 삼성전자 안 갔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때 8, 9, 10월 동안 안 네. 갔어요. 3개월 동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저도 지금 마찬가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은 저도 모르지만 조만간 차례는 좀 오지 않을까 순환 상승하는 네. 그런 흐름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OMC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1130원 이렇게 건축을 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한때 사다가 다시 매도세로 돌아섰는데 물론 뭐 코스닥은 매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외국인 매수세가 좀 회복이 되려면 어느 정도 조건이 돼야 될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제 외국인 매수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일단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달러를 갖고 있는 것보다 우리나라 원화를 갖고 있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럴 때 투자를 하니까 그럼 당연히 달러가 약해져야 되겠죠. 네. 근데 최근에 좀 달러가 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에 투자하기에는 좀 매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근데 기조적으로는 저는 달러 약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매수를 한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달러가 좀 강해진 게 좀 부담은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수출 경기잖아요. 네. 우리나라를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내수 비중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될 때 들어오는데 실제 수출은 너무 좋습니다. 네. 매 그 월마다 계속 좋은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 점은 뭐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 실적도 좋죠.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추정치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외국인들이 보는 게 신흥국이 더 좋냐, 유럽이 좋냐, 아니면 미국이 더 상대적으로 좋냐 이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상대적으로 좋으면 미국만 사죠.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니까 유럽과 신흥국이 더 좋더라고요. 네. 백신 보급 속도가 늘어나면서.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백신 1회 접종률이 24% 넘었어요. 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앞으로 동남아라든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이 될 것 같고 이미 유럽은 지금 미국만큼 접종률이 올라와 있고 네. 그럼 미국만 좋던 이 동무대가 앞으로 다 분산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러면은 이거 역시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만 좋은 게 아니었네? 그러면은 신흥국 투자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한국에 또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역시 그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을 투자할 때 제일 많이 사는 건 역시 삼성전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삼성전자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시각 변화. 네. 이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 막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땐 팔았다가 어떨 땐 또 담아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제가 봤을 때는 6월까지도 그냥 좀 오락가락은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다만 큰 흐름으로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의구심이 해소되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가 약세가 구조적으로 가는 시점이 온다면 하반기 어느 시점에서는 저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크게 매수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1월이 그랬어요. 네. 작년 11월에 외국인이 갑자기 매수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흐름이 한번 하반기 중에 어느 시점에서는 오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국인들 이번 주에 많이 담았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그 좀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네. 저도 이거 데이터 보면서 깜짝 놀란 게 LG생활건강이 1등입니다. 화장품 말씀이죠. 예. 그 이번 주에 많이 올랐어요. 예. 1,765억 정도 사서 오. 깜짝 매수가 들어왔고 이 LG화학을 두 번째로 많이 샀거든요. 1,080. 그래요? 근데 이게 보니까 작년부터 보니까요. 정말 외국인들이 LG화학 좋아합니다. 예. 정말 많이 샀어요. 작년에도 사고 올해 이번 주에도 지금 1,088억 정도 살 정도로 네.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세 번째가 이것도 되게 독특한 기업이죠. 효성 TNC. 예. 스판덱스 만드는 네. 세계 1등 기업입니다. 이 회사를 786억 샀고 역시 네이버가 들어가 있고 네 번째로 629억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2차 전지 회사죠. 그 소재 회사 에코프로 BM을 예. 474억 정도 샀고요. 양극재. 예. 그다음에 역시 또 2차 전지입니다. 삼성 SDI 예. 418억 정도 샀고 예. 그다음에 LG전자를 한 373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경기민감주죠. 네. 롯데케미칼을 342억 정도.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롯데케미칼. 네. 근데 예. 오히려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 양 부장님 이야기 듣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특이하고 그다음에 요새 부진하지만 SK하이닉스도 예. 341억 들어갔고 요새 제일 뜨거운 업종 중에 하나죠. 엔터사. 예. 하이브에 대해서 338억 정도 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기관은 보면 방향성이 없더라고요. 뭐 어떤 때는 샀다가 어떤 때는 팔았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기관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관들은 사실은 그때도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은 좀 몇 개 섹터를 딱 집중해서 사는 스타일이 있는데 예. 기관들은 좀 분산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근데 예. 일단 기관은 이번 주엔 좀 팔았어요. 주식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네. 많이 산 건 없지만 일단 그래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1등이 현대글로비스 예. 자동차 그 물류 예. 운송하는 업체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를 670억 정도 샀는데 아마 실적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아마 네. 들어온 것 같고 외국인과 좀 반복적으로 산 게 있습니다.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를 599억 샀고 이마트를 의외로 450억 샀습니다. 451억. 이번에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 뭐 얘기 그렇죠. 나왔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SK 이노베이션. 네. 그러니까 외국인은 삼성 SDI랑 LG화학을 선택을 했는데 기관은 좀 SK 이노베이션으로 좀 다르네요. 450억 샀고 역시 같은 업종이죠. SK I 테크놀로지를 아. 436억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아까 LG전자 샀지만 기관은 LG 이노텍을 선택했어요. 네. 예, 자동차 부품도 같이 하는 회사죠. 예, 그래서 예. 436억 샀고 되게 의외인 게 한국전력을 샀어요. 아. 380억.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한국전력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예. 연료비, 그러니까 그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하나 봐요. 근데 혹시 전기요금 올리지 않을까? 예. 약간 기대감이 있어서 산 미리 거 좀 아니에요? 담자. 미리 좀 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예. 이번에 그 뇌전증 치료제가 있습니다. 네. 그 치료제가 우리 한국 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신약 개발한 그 제품이 뇌전증 치료제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SK 바이오팜이 미국의 FDA 승인 받았잖아요. 네, 네. 그걸 유럽까지 받았대요. 아. 그 역사적인 거거든 사실. 호재네요. 유럽까지 동시에 받은 경우 거의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승인이 나오면서 기관들이 좀 샀던 것 같습니다. 네. 357억 샀고 아까 외국인이 샀던 에코프로 BM도 샀습니다. 네. 308억. 마지막으로 엔터사죠. CJ ENM을 285억 정도 네. 매수를 했습니다. 예. 결국 요즘 시장은 이제 개인들이 끌고 가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개인들의 지금 문제는 자금 여력인데 고객 예탁금 추이 이런 걸 보면 어떤가요? 고객 예탁금은 지금 올해 1월 달에 제가 첫날 데이터를 보니까 네. 68조에서 시작했거든요, 거의. 네. 근데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최근까지가 67조입니다. 그 거의 예탁금은 거의 정체돼 있잖아요. 네. 1조 정도 빠졌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 개인들이 이제 시장 떠났나 보다. 이제 네. 더 이상 안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개인들이 예탁금을 넣었다는 주식을 사려고 노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개인들이 주식을 사면 예탁금이 빠져야 돼요. 그렇죠. 그만큼 1,000만 원 내가 사면 예탁금이 1,000만 원 없어집니다. 예. 근데 올해 주식을 50조 샀어요.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실제로는 50조가 들어온 거예요. 예. 엄밀히 따지면. 네. 안 샀으면 118조가 되는 거죠. 예를 예. 들면. 그러니까 50조를 샀고 작년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작년 1월부터 제가 한번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ETF까지 다 합쳐가지고 얼마 살려면 현재까지 108조를 샀어요. 1년 반 동안. 신기록이네요. 예, 신기록이에요. 예. 근데 지금 작년에 그러면 결국 작년에 50조 샀고 예. 지금 올해 50조 샀잖아요. 예. 작년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요. 빠른 거는 지금 절반밖에, 절반밖에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예. 이 속도면은 올해 100조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더 놀라운 건 그러면 예탁금이 빠져야 돼요, 사실은. 네. 돈이 안 들어왔다고 치면 예탁금이 50조 초반으로 가야 되는데 예탁금이 유지되는데 50조예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좀 약간 그 착각하시는 게 개인들이 좀 떠난 것 같다. 거래대금도 줄고 뭐 비트코인으로 간 것도 같고 예탁금도 안 늘고. 근데 실제 이 데이터를 본 순간 여러분들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개인들은 계속 들어와요. 네. 들어오고 매수를 해요. 다만 이제 예탁금이 늘지 않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 매수는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왜 이 데이터를 말씀드렸냐면 지금 증시를 이끄는 주체는 누가 뭐래도 무조건 개인이에요. 네. 개인이 떠나잖아요. 저는 시장 망가진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절대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떠나시면 안 되고 작년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동학개미 운동 펼쳐졌지만 예. 여러분이 나라 살린 거라니까요. 네. 정말이에요. 작년 1,400까지 갔다가 예. 외국인과 다 던져버렸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도 팔아요, 사실. 네. 기관 팔고 외국인도 파는데 그 물량을 받아서 올렸고 거기다가 이번에 5월달, 6월에 뭐 테이퍼링 이런 네. 리스크가 있다고 다 예상했잖아요. 네. 그래서 증시가 흔들렸는데도 안 빠져요. 그래서 그 증시가 저는 이렇게 버텼던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여러분의 몫이라고 봐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난 매수를 하면서도 네. 버텼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빠지면 증시 상승의 동력이 하나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개인들이 계속해서 이런 자금을 유입시키고 사는지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개인들이 이번 주에 많이 샀던 종목들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개인들은 역시나 예상하셨을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해도 1등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사랑은 어디를 안 갑니다. 예. 그래서 4,146억. 많네요. 2등은 근데 이거는 정말 축하드리고 싶어요. 카카오입니다. 아, 카카오가 어마어마한 질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은 네이버를 담았는데 네, 오히려 개인들은 팔았어요. 예. 카카오를 팔았는데 개인이 이겼어요. 예. 카카오를 2,554억이나 사셔가지고 네. 승리를 했고 그 다음에 포스코를 1,239억 좀 민감주 중에 일부 담았고 예. 현대차도 역시 좋아하더라고요. 현대차 1,000억, 기아를 955억 예. 샀고 그 다음에 신세계를 좀 많이 사셨더라고요. 신세계가 910억 이게 면세점하고 백화점 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뭐 이베이 코리아 인수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든 이번 주에 신세계를 좀 많이 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장주 중에 대표 주자인 NC소프트 예. 주가 흐름은 좀 좋진 않지만 예. 726억 정도 샀고 그 다음에 OCI도 이번 주에 좀 빠지긴 했거든요. 예. 태양광 폴리실리콘 네. 633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넷마블 게임에서죠. 네. 게임에서를 좀 많이 샀더라고요. NC소프트하고 예, 605억 정도 샀고 그 다음에 이 기업도 좀 잘 사신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 예. 이번 주에 좀 주가 올랐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505억 정도 샀는데 LG 디스플레이까지 해가지고 의외로 좀 게임 회사 그다음에 일부 경기 민감주. 네. 그렇지만 역시 핵심은 삼성전자와 카카오 이 두 기업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게 이번 주에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많이 올랐던 업종은 어떤가요?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SI라고 뭐냐면 이게 그 대기업으로 보면 네. 계열사 중에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기업 취직을 하면 거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 관리해주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자회사. 예를 들면 삼성 SDS, SDS. 예. 뭐 롯데정보통신, 네. 신세계 INC 예. 이런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투자를 할 때 아니면 공장을 건설할 때 소프트웨어 기반을 다 깔아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걸 SI 업체, 시스템 통합 업체라고 하는데 이 기업들이 최근에 뭐 데이터 센터 뭐 기대감도 좀 있었고 미국에서 성장주가 올라가니까 예. SI 업체들도 성장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6.6% 올라서 제일 많이 올랐고 두 번째가 타이어 업종 중 타이어가 좀 올랐는데요. 네. 4.2% 올랐는데 알아보니까 금호 타이어가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아. 금호 타이어 실적이 좀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금호 타이어 주가 오르면서 좋았고 세 번째가 그 크래프톤 관련주.
네. 게임 회사.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이제 공모하니까. 맞아요. 예, 공모를 하니까 예. 그래서 이 회사가 공모주 청약 이제 중복 청약 막바지로 결정이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신청을 했습니다. 아. 증권 신고서를 냈기 때문에 네. 이제 중복 청약이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4.2% 관련주가 올랐고 그 다음에 아까 하이브도 말씀드렸지만 엔터주가 3.8% 네. 상승했고 효성 TNC가 올라가다 보니까요. 예. 화학섬유 회사가 3.2% 아. 올랐고 그 다음에 여전히 해운주 좋습니다. 주가 흐름. 해운 HMM. 업종 예. 여전히 좋아요. 2.9% 특히 이번 주에는 그 HMM이 전환사채 이슈로 좀 빠졌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 공백을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같은 BDI 지수, 그러니까 예. 벌크선을 예. 운영하는 회사들이 좀 올랐고, 그다음 광고회사가 2.7% 올랐는데 광고회사가 올랐던 배경 예전에 한번 광고회사 이야기했었죠. 언급드렸을 예. 거예요. 그래서 뭐 나스미디어나 인크로스가 올라가는데 그 배경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 이번 6월 1일부터 유튜브가 소규모 채널에도 네. 광고를 실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늘어나니까 예. 아마 온라인 동영상 광고 회사들이 수혜를 받아서 아. 올라갔고 역시 반도체 재료 부품이 2.6%인데 예. 미국의 투자 기대감 네. 이걸로 올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그 시멘트 업종 투자하신 분들 호재가 나왔죠. 예. 시멘트 가격이 드디어 인상됩니다. 예. 7월부터 그래서 2.5% 예. 반등을 했고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안에서 임플란트 치과 관련된 회사들 있죠. 네. 이 회사들이 한 2.5% 정도 오르면서 이번 주 시장에서 좀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 부장님이 엄선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가져온 보고서는 일단은 그 손해보험 보험회사. 예. 예, 아니, 예. 제가 이제 좀 놀랐던 게 그 보험회사들이 저도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보고서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증권에 나왔던 이제 보고서인데 코로나 이후에 회복하지 못한 유일한 섹터라고. 예. 아마 이 보고서가 좀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대신증권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저도 이 보고서 보기 전에는 손해보험주가 유일하게 회복되지 못한 섹터인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예. 왜냐면 저 보험주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기왕이면 뭐 볼 거면 증권주 보자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걸 읽는 순간 저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일단은 이 제목에서 알 수 있잖아요. 네. 일단 그것만으로도 가격 매력이 있어요. 예. 그리고 보험회사들이 보통 배당을 4% 이상 줍니다. 네. 배당 매력도 있고 근데 그것만 있으면 좀 매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모멘텀이 뭐냐면 자동차 보험료를 4차례 올렸어요. 언제 말씀? 2019년부터 아. 최근까지 4번 예.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실적에 잡힐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실제 실적이 좋아요. 아. 2년 동안 성장을 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 5030 정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니면 그것 때문에 짜증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 도로에서 50km 이하로 주행을 해야 돼요. 예. 60km에서 줄었더라고요. 네, 줄어들었어요. 예. 네. 그리고 또 이면 도로 같은 데 있죠. 또 주택가. 학교 앞에 같은 경우는 무조건 30km 네, 해야죠. 30km. 이제 그거 안 지키면 엄청난 이제 페널티가 부과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감속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감속을 하는 순간 사고가- 손해율이 줄어들어요. 사고가 덜 나니까. 이건 명백합니다, 예. 사실. 과속 안 하면 줄어들어요. 예, 예. 예. 그 단속이 되게 심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험사들을 위한 정책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저도 이 보고서 안 봤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예. 저도 그러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 보험하고도 연결 지으면 보험사 실적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손해율이잖아요. 네. 손해율이 줄면 좋은데 왜 여름마다 보험주 하지 말라고 하냐면 여름에 휴가를 많이 가니까 사고가 많이 나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손해보험주가 여름에 좀 안 좋아요. 원래. 네. 근데 이제 그럴 일은 좀 많이 없어졌고 거기다가 지금 두 가지가 더 있는 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병원에 가면 내가 이제 청구서를 떼잖아요. 네. 보험사에 넘겨줘야 되는데 영수증이 너무 많으니까 예. 이거 떼다가 그냥 짜증나서 안 하시는 아, 분들 있는 힘들더라고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거를 결국에는 병원이 좋은 거죠. 예. 청구를 안 해주면 병원이 좋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간소화한다는 건 뭐냐면 병원이 바로 이제 보험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직접 그 데이터를 싸줘요. 네. 그러면 이제 완전 간소화되니까 누구나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 좋은 게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비용 부담이 절감이 돼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일이 그 사람들이 병원 가서 영수증 떼서 보험사에 넘겨주죠. 이거 분류해서 하는 것도 다 수작업을 해야 되니까 네. 정말 일이 많습니다. 근데 병원이 반대해서 원래 이 법안이 나온 지가 꽤 됐어요. 네. 아직도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론도 그렇고 해서 아마 올해 하반기에 좀 통과되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더 있는 게 그 경상 환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가벼운 뇌진탕이나 그러니까 네. 내가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뭐 조그만 찰과상. 찰과상이나 예. 근데 그래도 대부분은 2주 정도 입원을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보통 3주 넘어가도 자기가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아프다고 하면 그냥 계속 병원에 있을 수가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법을 바꿔서 3주 이상 된 환자는 그 진단서를 받아야 된대요. 아, 이른바 나이롱 네, 환자가 나이롱 환자 좀 없애겠다는 거죠. 줄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만 보험료를 받을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러면 이거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호재가 너무 많은데요. 예. 보험사가 저는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한번 보험업종도 네. 하반기를 대비해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6월 마지막 주 정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늘 그랬듯이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정리해 일정 보시죠. 말씀드리면 이제 21일 예. 날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 20일까지